네, 안녕하세요. 충남대 국제학부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 강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동아시아의 개항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세계, 근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관련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근대 세계의 형성과 근대 문명의 발달은 서양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18세기 후반에 발생한 영국의 산업혁명은 기계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상품 생산의 증가, 교통, 통신의 확대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민혁명은 구체제, 앙시eng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자본가 계급은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하는 막대한 힘을 지닌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지주와 농노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의 탄생은 어찌 보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변화를 알리는 시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근대의 세계를 혁명의 시대, 프렌치 레볼루션과 프랑스 혁명과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함께 어우러진 변화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체계를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서양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총균쇠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그 책에 보면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근본적으로 인류 문명을 발전해서 대륙 간 지역별 차이가 유전적인 것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결국에 이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실제로 구석기 시대의 인류라고 하는 우리의 먼 조상들은 문명화의 정도가 거의 같은 출발선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력화할 수 있었을까요? 잉카 제국이 가지지 못한 이 제목과 같은 총과 균과 새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바탕에는 농업혁명이 있습니다. 과거 수렵과 채집에서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제한적이었지만 농경 시대의 시작, 농업혁명은 그 근본적인 인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농업을 통해서 인구가 모이면서 또한 사람이 모이면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량의 저장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그리고 배분, 계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고 문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시행착오는 반복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면서 발달이라는 것을 견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혁명에 필요한 가축의 문화에서 전염병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문명의 발달은 유전적인 우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산물이라고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근대화 과정은 전통적인 사회에 균열이 생기고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사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비서구 사회, 우리가 서구 중심으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이룬 것이 근대다라고 하면 비서구 사회에게는 근대화라는 것이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대화는 산업혁명 이후 탄생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부터 그것에 대한 관계 설정과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인권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요. 이것이 식민지 수탈이라는 또 다른 야만의 얼굴로 나타나게 되고, 비서구 사회는 이 식민지 수탈이라는 야만의 얼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19세기에 국가 권력과 결합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제국주의의 괴물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아시아가 경험한 근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3국, 한중일 3국은 모두 서구 열강이 주도한 국제질서인 불평등 조약 체계에 강제 편입되면서 전에 없었던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대의 의미는 앙시eng 레짐을 극복하는 전통의 탈피라고 하는, 그리고 국민국가의 성립,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화, 개인주의, 사회주의, 합리주의적 정신의 발현, 과학기술의 발달, 세속화, 도시화 등등으로 압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먼저 근대화됐던 근대적인 서양과 근대화 과정이 늦었던 전 근대적인 비서양을 나누는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대 세계는 자기와 타자, 흑과 백, 앙과 박,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규정하는 이분법적 대립물에 의한 분할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관점에서 에드워드 사이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서양이 비서구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양과 비서양 간의 관계가 권력, 지배를 아우르는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투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아시아를 관찰한 것이 학문의 제국주의로 번역된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라고 하는 폴 코엔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동양과 서양을 전통과 근대라고 하는 이항 구도로 파악하였고, 서양의 충격에 의해서 동아시아가 반응했다, 그것이 근대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서구 사회가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의 근대화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개항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중국의 개항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개항 과정은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언제나 큰 나라였고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무역적인 체계 자체가요, 조공 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800년대까지는 중국의 주도하에서 서구와의 무역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반대로 대중국의 무역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독점하게 됩니다. 중국의 개항 과정을 보면 중국은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조공이라고 하는 중화주의 세계관에 근간을 둔 무역을 진행했습니다. 1800년대까지는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 관계가 이루어졌죠. 영국의 경우 대중국 무역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실크와 차, 도자기 등의 고가의 물건들을 수입하고, 영국은 그 당시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직물을 수출하는 그런 관계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이 인도를 식민화하면서 영국은 인도와 중국에 모직물을 수출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요. 인도로부터 은과 차와 실크를 얻게 되고 중국에도 차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와 동아시아에서 차를 재배하기 전인 1870년까지는 중국에서만 차를 수입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홍차라고 하는 영국인들이 지금도 잘 마시는 그 차의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된 우롱차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여겨지고 아주 낮은 가격에 팔렸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발효된 우롱차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마시지 않는 차이기도 했습니다. 이 우롱차에 빠진 영국인들은 영국으로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고 그 당시에 무역 체계 속에서 청나라는 광동체제라고 하는 칸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외 무역을 상인조합인 십상공행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루트로 무역을 하고 싶은 영국 무역상들에게는 불편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영국의 관계를 따로 떼놓고 보면 중국에서는 대량의 차가 가지만 영국에서 모직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우리는 실크도 있고 모직물보다 더 좋은 옷감들이 많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된 옷감을 중국에 파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직물이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차를 살 수 있는 방안은 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홍차를 사기 위해서 대량의 차가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차의 전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17세기 초에 유럽에 차가 전해지는데요. 처음에 1610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가 녹차를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운반하면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나가사키에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은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 텐데요. 1637년에는 중국의 차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국의 홍차 문화가 정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18세기를 거쳐서 차 마시는 습관이 보급될 때마다 영국에서는 독자적인 홍차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도 소위 말하는 애프터눈 티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국의 날씨가 워낙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였기 때문에 애프터눈 티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문화가 정착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 이었다라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후반 영국 전역에서 차 문화가 보급되게 되고요. 대륙국가 전체 소비량의 3배 이상 소비를 시작했다고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갔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차 품목의 경우 17세기 영국에 처음 차가 수입된 이후에 1세기 만에 영국의 국민 음료가 되었고 19세기 초에 애나 마리아 스톤홈 공작 부인이 처음으로 애프터눈 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점심과 저녁 시간에 차와 스콘 같은 것을 먹으며 티타임을 갖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일반 영국 상류층 가정에서 지출 중에
5%가량을 차를 소비하는 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요. 차의 소비량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요. 영국의 차 수입은 11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18년부터 모직물을 만드는 생사의 수입을 능가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의 최대 품목이 차가 되게 됩니다. 1785년부터 1833년 총 수입의 9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차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국은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은을 계속 중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은은 화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영국이 생각한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은 식민지가 된 인도의 벵골 지방에서 은밀하게 양귀비, 아편을 재배합니다. 양귀비의 덜 익은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유액을 응결시켜서 아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아편을 청에 몰래 밀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청나라에 수입만 해오던 상황이 아편의 수출로 급 반전이 되게 되는데요. 청나라가 인도에서 아편을 수입하면서 청과 영국 사이에 인도를 둔 삼각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영국과 인도 사이에 인도에서는 아편이 가고 중국에서는 영국과 인도에 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영국은 동일하게 면직물을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청의 아편 중독자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고 중국 안에 그 당시에 세금을 은으로 냈었는데 은의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1800년에 밀수된 아편이 22.4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838년에 이르면 2560톤으로 11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는 없었죠. 초기 광저우에서는 서양과 무역하는 것을 허락했던 정부가 특허권을 받은 공행이라는 상업조합을 통해서 무역을 계속하게 했는데요. 영국 의회는 영국 동인도 회사만 무역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대중국 무역 특권을 폐지하게 하고 폭발적으로 밀수를 확대하게 됩니다. 과거에 동인도 회사라는 국가 국영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고삐가 풀리다 보니 개개인들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 대중국 무역에 뛰어들게 되고 밀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특별히 이들은 해상에서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아편을 거래하곤 했습니다. 아편 밀수로 청나라는 한 해 은을 3천만 냥이나 영국에 내주게 되고요. 당시 정부 1년 예산이 4천만 냥이었으니 3천만 냥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중국도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내부의 문제도 있었던 백년교의 난과 같은 내부의 난리를 진입하면서 군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위해서는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은을 영국에 잃게 되면서 재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아편에 중독된 중국인들을 동방에 병든 남자라는 뜻의 동아병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리들도 20%가량이 아편 중독자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아편이 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류층을 대상으로 아편을 팔려고 생각한 농민들 중에 이것이 돈이 되겠다 하면서 담배 농사를 하던 농민들 중에서 양귀비를 스스로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 양귀비, 아편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과거에 상류층에 독점되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아편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기호품으로 변하면서 아편 중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래프가 아편의 수입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표이고요. 여기에 보시는 중국인들이 바로 그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황제위에서 전권 대사로 파견된 임칙선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글이 제가 그 편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정부 관리에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면 저는 당신 나라에서 아편 흡연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편으로 생기는 해악이 명확하게 영국 정부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그것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영국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중국에게 그것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가슴 절절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빅토리아 여왕은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달 과정에서 분실되었다고 하는데요. 런던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이 편지를 발견해서 출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중국은 중국의 근대화 개황 과정에서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중국은 광주만에 정박하고 있던 영국 상선을 수색해서 2만 상자의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합니다. 영국은 이 사건을 영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난징 조약을 통해서 영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대우는 서양의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화이 사상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나 인식들 중국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최혜국 대우를 일시동인이라고 하는 천자는 천하의 모든 일을 똑같이 보살핀다 라고 수용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서구주도의 국제 질서와 중국 중심의 화이적인 세계 질서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아편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의 무역과는 중국 황제가 전 인류의 통치자로서 이민족에 대한 일시동인, 천자는 모든 일을 똑같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청나라 관리가 에러호라는 배에 올라가서 아편 무역을 하고 있던 중국인을 체포하고 영국 국기를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 또한 발생합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는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광동, 천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 서양의 무력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는 없었고 천진 조약, 티엔진 조약을 체결되면서 다시 천진을 비롯한 10개의 항구를 개항하기로 약속합니다.
북경조약을 그 당시에 맺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이라면 텐진을 개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공사에 베이징 주재를 허락하고 기독교 포교를 공인하고 아편 무역을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토지 매매와 임차권 인정을 수용하는 등 완전한 불평등한 조약일 수밖에는 없었고, 배상금 또한 16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항 과정에서 전쟁을 겪으며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중국을 바라보았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놀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은 가장 위대하고 문명국이고 가장 커다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라고 생각했던 일본과 조선은 중국이 겪은 이 전쟁에 대해 서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일본의 개항 과정을 살펴보죠. 일본의 개항은 쿠로후네라고 하는 흑선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개항 이전에 일본은 조선과 류쿠라고 하는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이죠. 와 교류하고 중국, 네덜란드와만 통상하면서 그 외 다른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세력은 나가사키에서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에서 제한적인 통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편 전쟁의 발발은 이들의 입지를 좁혀버렸습니다. 서양 세력이 무역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군사적인 침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보게 된 거죠. 더구나 청과 전쟁을 벌인 영국이 다음에는 일본을 침략할 거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이나 조선이 아편 전쟁으로 큰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던 데 비해서 일본은 아편 전쟁에 대한 갖가지 뉴스와 소문이 나가사키, 네덜란드 무역선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요, 바다를 자유롭게 달리는 증기선, 그리고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는 대포를 가진, 그리고 청나라도 이길 수 있는 서양이 일본에 온다. 그러면 일본은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쿠로후레 페리 제독은 1년 만에 돌아와서 2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일본의 문을 열어 젖힙니다. 페리는 도쿠가와 막부와 미일 화친조약을 맺고 취해 법권과 협정 세율을 맺는 등 불평등하지만 전쟁에 지고 나서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청 중국과는 조금은 나은 조약을 맺게 되죠. 이런 위기감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조난양이라는 사상입니다. 일본어로는 소노조이라고 하는데 천황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의미인데요. 미국의 쿠로후네 흑선에 굴복해서 강제로 개항한 쇼군,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실권자였던 쇼군에 대해서 하급무사나 낭인들, 호상, 승려 같은 계층들이 조난왕이의 명분으로 대항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쇼군을 인정하고 쇼군을 지도자로 삼는 이유는 일본을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 하에 있는 것인데, 그것에 실패한 쇼군은 자격이 없다. 오히려 천황을 중심으로 모든 번들, 모든 사무라이들이 힘을 모아서 오랑캐를 배척하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변화를 견인하게 되는데요. 아편 전쟁 이후에 쓰인 청나라 학자 위원의 해국도지라고 하는
중국과 서양의 지도, 역사, 서양의 기술을 해설한 책이 일본에 전해지면서요. 일본의 각 번들, 영지들에도 위기감과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는 토사, 도사, 번의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지사들은 해국도지를 보면서 이 시대를 기점으로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은요, 에도 막부,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사치마 지역과 조슈 지역, 일본 서남 지역의 유력 번들이 개혁에 먼저 성공해서 막부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후에 조낭왕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과 막부 타도 운동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 천황을 중심으로 모든 번들이 뭉치자라고 하는 유신 정부를 수립하고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근대 국가를 수립한 사건인데요. 당시의 지배계층인 사무라이 간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자주독립 확보와 국가체제, 국체라고 하는 고쿠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두고 벌이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인 지도자는 요시다 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서양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을 개항한 미국의 페리 제독의 흑선 쿠로흐네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저런 군함을 만드는 나라에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밀항을 해서라도 미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에 간청했지만 결국에 거절당합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처형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고향에서 요시다 쇼인이 했던 것은 쇼칸쿠주쿠라고 하는 학원을 내고 문화생들에게 그의 사상, 서양의 사상을 전수했습니다. 그의 문화생들 대부분은 조슈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토 히로부미, 이오누에 가오루, 다카스키 신사쿠, 구사카 겐지, 야마가타 아리토모,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야마구치 현인데요. 조슈번의 사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일본을 볼 때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조수번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찌마번, 메이지 유신의 두 주역 중 하나의 사찌마번은 사이고 나카모리라든지 오쿠모 도시미츠라든지 시마즈 다다요시와 같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찌마번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극우 정치가인 요시다 시게루, 아소다로 같은 인물이 이 사찌마번, 현재 가고시마현 출신의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조수번과 사찌마번의 동맹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후쿠자마 유키치라는 인물입니다. 여기 보시는 만엔짜리 일본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후쿠자마 유키치는 1860년대 견미사절단과 1862년에 유럽 파견 사절을 모두 경험한 이후에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편전쟁을 이긴 서양이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자마 유키치가 쓴 서양사정은 15만 부가량 판매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후쿠자마 유키치는 자신이 발행했던 지지신보에서 개화를 거부하는 조선과 청나라는 나쁜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이런 아시아 국가들과 결별하고 유럽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타라 입구라고 하는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 유럽의 일원이 되자라고 하는 논의를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후쿠자 유키치는 문명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정부는 문명과 근대의 걸림돌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뒤집어야만 일본이 문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후 조선과 중국의 고유문화,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 고유문화를 깎아내리면서 사라져야 할 구습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는 나쁜 친구들, 동아시아 저 친구들을 우리가 문명화돼서 침략해도 돼 라고 하는 논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메이지 유신은 1850년대 중반부터 1870년대 중반까지 전개되었습니다. 문명 개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 메이지 유신은 지방 분권적인 봉건 국가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적인 천황제 국가를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폐번치현이라고 하는 과거의 270여 개의 번을 철폐하고 천황 정부 밑에 현을 두는 대대적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책은 무사의 특권을 폐지하고 징병제, 흥산흥업, 의무교육 등으로 이어졌고요. 특별히 서양 물질 문명에서 생활 관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개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특별히 서양의 기술의 수용에 적극성을 보이면서요. 1872년에 신바시와 요코하마를 잇는 최초의 철도를 부설하기도 하고 1874년에는 아오모리, 도쿄, 나가사키 사이에 전신을 설치하면서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수립 초기부터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서양화를 하자. 서구화된 문명을 만들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했는데요. 특별히 지식을 전 세계에서 구해서 나라의 기틀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메이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에 서구를 몰아내자, 천황을 중심으로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존왕양이의 지지자였음에도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것을 불가피한 시대적인 과제,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사회의 근대적 문명 개화기에 일본 사회의 근대적 경험은 철도와 전신과 서양 음식, 건축 등 개화의 풍경에 담긴 모든 모습으로 표상되기도 하지만요. 하드웨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근대 일본의 출발은 물질적인 변화보다 사람들의 의식, 태도, 지식 등 근본적인 인식과 세계관의 변화에서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3만여 명 정도가 희생했는데요. 그 희생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존왕양이 운동의 정신적인 지도자는요, 국력을 키운 후에 취하기 쉬운 조선과 만주, 중국을 복종시키고 교역으로 러시아와 미국에 상실하는 것을 조선과 만주의 토지에서 만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서 정한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급진파는요, 당장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 부산에 가서 죽으면 전쟁의 근거가 되니 내가 부산에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급진적으로 조선 정벌의 필요를 역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이고 닭거머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이 그 당시에 직업을 잃고 자신의 목적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직장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요. 어찌됐건 그 당시에 이런 급진파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구미 각국을 순방한 이후에 귀국한 기도 다카요시, 오쿠모 도시미츠 같은 온건파 지도자들은 점진적인 정한론을 내세우면서 급진파를 견제하였고요. 군대를 파견해서 조선을 식민지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한 명예래원 전쟁을 원했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일본의 세이난 전쟁이라는 반란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됩니다. 세이난 전쟁은 이후에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어서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일본의 조선 출병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인식에서 1873년부터 정한론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것은, 주권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본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본의 안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선은 이익선에 포함해야 된다. 조선을 병합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정한론을 위해 거액의 경비와 군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군비 확장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근대화의 끝은 식민제국주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살펴보면요, 19세기 후반 조선이 맞이한 근대화의 경험은 어떨까요? 이 당시에 국가적인 위기를 한마디로 하면 내우 외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우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19세기 후반 들어서 농민운동이 조선에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조선에서 예외적인 농민운동, 난을 제외하면 농촌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862년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경상, 전라, 충청의 삼남 지역에서 농민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 농민운동은 조선사회의 내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것일 뿐 실제적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농민들의 경제적인 상태는 피폐했습니다. 19세기 농민 경제는 파탄이 나기도 했고요. 특별히 조세 부정이나 약탈에 의해서 농민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반작용으로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관리와 이서계급의 불법적인 약탈, 조세제도의 부패로 연결되는데요. 조선 후기에 기본조세로 자리 잡은 땅에 매기는 세금인 전정이라든지 군대에 가는 군역을 하는 군정이라든지 환곡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에 공납을 하는 세 가지 기본 조세가 문란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조세제도가 무너졌다. 국가 재정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세, 땅에 매기는 세금은 토지의 가격이 아니라요, 토지의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옥한 토지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니 거기에 더 많은 세금을 붙이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는 정부의 관리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생산량을 조절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의 경우에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전환을 경험하기도 했고, 일본은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무너졌고 새로운 도쿠가와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는데요.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조선만 왕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 질서에 근거한 비공식적인 통제력은 조선의 중요한 수단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신분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그 효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내부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 서구는 계속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개항을 해라 라고 요구하게 되고,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생각했던 중국은 이모군란 이후에 내정 개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정한론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죠. 한국의 서구 문명의 수용 과정에서 양쪽의 논의가 부딪히게 되는데요. 먼저는 척사론, 다음은 개국론이 있습니다. 척사론은 서양을 배척하다, 서양에 대한 배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권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하에 있었던 보수적인 유생들까지도 척사론을 주장했습니다. 최익형 같은 인물은요, 서양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제 서양과 같이 됐으니 외양 일체론, 외와 서양은 동일하니 일본도 이제는 배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척사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개국론을 주장했던 인물들은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야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국가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북학파라고 불리우는 박지원, 실학자의 손자인 박규수가 자주적인 개국 통상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쪽의 입장을 수용하는 리더는 흥성대원군이었습니다. 철종 사후에 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원군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종친 중에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왕의 아버지에게 주던 존호인데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 시기에 특별히 세도정치라고 하는 왕의 처가, 고종의 처가의 정치의 폐단이 심화되기도 했고요. 이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흥선대원군의 경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명분으로 서양의 오랑캐의 침략에 맞서서 유교적인 전통, 유교적인 생활 양식을 지킨다는 것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우군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강경책, 척사론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죠. 흥성대원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흥성대원군이 추진했던 개혁의 방향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대내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세도 정치를 제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다른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
붕당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왕의 상징과도 같은 궁전,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세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결국에는 원납전이라고 해서 세금을 따로 거두는 방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납전만으로도 공사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1만 양을 기부하는 자에게 상민이라고 하더라도 벼슬을 주겠다. 10만 양을 기부하면 수령에 임명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굉장히 부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그 당시의 신분제가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고 새로운 세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민폐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원한을 산다. 그래서 원납전이라는 별칭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국가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은 그 당시에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이었죠. 당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화폐 가치의 100배에 달하는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데요. 결국 1년 만에 쌀값이 6배 이상 치솟는 물가 폭등을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원성이 많았습니다. 조선의 개황 과정에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서구가 개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환의 부분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병인양요인데요. 특별히 세국주의를 고집하면서 천주교를 막으면서 천주교도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는 거죠. 프랑스 신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프랑스 군함 3척이 8월에 인천에 들어와서 강화도를 거쳐서 한강 양화진까지 정찰하고 간 이후에 다시 프랑스 군함 7척이 와서 강화도를 침범하는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도 물자를 팔기 위해서 천진 방면으로부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에 이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들을 거부하는 관민들에게 폭행과 약탈을 가하면서 군민들이 일어나서 그 배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특별히 미국의 상선이 평양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건은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외세의 침략을 첫 번째 물리친 상징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신미양요 당시 북한을 건국한 1948년에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이 신미양요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서사를 덧붙이면서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막아내면서 물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에 통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면서 조선 정부는 그 시그널을 잘못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 서양의 세력을 몰아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서울 종로 내거리를 포함해서 경기도 강화, 경상도 동래군, 함양, 경류, 부산진 등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이 척화비를 보면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 매국, 개아 만년 자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르게 이 문구를 해석하면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그리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만대 후손에 경고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척화론이 근대화 과정에서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동아시아 3국은 개항과 근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청나라가 추진한 개혁은 중화적인 사상에 의해서 막혀버렸고, 이후에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고 하는 양무운동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제도를 혁파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서양에 가까운 근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근대화를 이룬 이후에 서양과의 외교 관계 또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경우 대원군 정권은 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중화적인 대외 관계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척화, 서양의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대원군의 내부 개혁은 있었지만 내부의 개혁은 외후 내환이라고 하는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3국, 결국 다른 길을 가면서 근대화를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